미치광이 반란 속에 윤석열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부터 이것은 위헌이다 크게 목소리를 높이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도 문제 있는 부분들을 짚어주셨던 그 임지봉 교수님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고 싶었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저도 뵙고 싶습니다. 우리 백운계 정어리 TV를 혹시 아십니까? 그럼요.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예. 맨 처음에 계엄 선포했을 때부터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이것은 위헌이다 그리고 내란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 듣고 대개 학자들이 좀 신중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좀 놀랐는데 어떤 부분을 보고 이것은 위헌이고 내란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그 헌법 77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그 계엄 발동의 상황적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77조 1항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경찰력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군사상 즉 병력을 동원해서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날 밤의 상황이 전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닌데 계엄을 선포했네. 예. 그다음에 그리고 뭐 국회 저도 방송을 보면서 계속 예. 전화 인터뷰를 많이 예. 했었는데 국회의장이 이 방송에 나오셔서 계엄 선포 후에 전혀 국회 통과하게 됐는데 77조 3 예. 지체 없이 통과하게 됐는데 통과를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방송으로 헬기가 국회 상공을 날고 거기서 계엄군들이 무장한 채로 내려서 그것도 국회 본청 안으로 유리를 깨고 들어가고 오열을 맞춰서 돌아다니면서 본회의장을 점거하기 위해서 가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거는 또 저는 헌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예. 항상 헌법의 눈으로 세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77조 3항 위반이다. 77조 3항은 아무리 비상계엄이라도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 국회에 관해서는 아무 조치도 할 수 없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에 관한 유일한 견제장치인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회의원의 등원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경찰력을 동원해서 국회 출입문에서 국회의원의 등원을 막아서 국회의장까지도 담을 넘어 국회 안으로 들어가야 됐고 또 그 국회 본관 거기에 무장한 계엄군들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심지어 국회에 나온 어떤 지휘관들의 증언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아직 정적수가 안 찼다. 예. 그러니까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 다 끌어내라 라는 지시를 이제 윤 대통령이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만약에 그러한 지시를 한 게 맞다면 애초에 지금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목적이 바로 계엄 해제 요구안의 가결을 막기 위한 거잖아요. 그건 다시 헌법의 권력분리 원리에 위반이 됩니다. 예. 이렇게 너무 많은 그 위헌적인 사항들이 있었고 법률 위반, 내란죄 이런 건 차치하고라도 그런 것이 있어서 저는 헌법 연구자로서 헌법학자의 양심에 따라 이건 위헌이다라고 이야기했고 형사법적으로는 이게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얼마나 윤석열 일당이 치밀하게 내란을 모의하고 준비해 왔는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자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지 않나. 우리 국민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제 우리 군이 얼마나 생각을 하는 군대인지 이 부분을 몰랐던 것 같아요.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러시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HID 707 또 전역한 놈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골프 친 것도 지금 보니까 계엄 내란 모의하고 그런 작전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그때 뭐 부사관 펑펑 울고 그랬다는 것도 707 대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친구 불러가지고 이렇게 골프 치면서 또 하고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고사도 지내고 그리고 어떻게 나중에 이렇게 국회까지도 장악해서 끄집어 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 다 세워놨는데 어떻게 실패하고 그것도 2시간 만에 끝났냐. 그 707 대원들이 보통 대원들입니까? 예. 맘만 먹으면 그냥 5분이면 다 장악하고 끝장내버리는 그런 세계적인 부대인데 하는 거 보십시오. 유리창을 슬렁슬렁 깨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안 거죠. 뭐지 이게? 분명히 아마 출동할 때는 야 국회에 간첩 들어왔어 뭐 이랬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군인들이 이제는 달라진 거 윤석열 일당이 그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장갑차도 무서워하지 않고 막아서고 총구도 무서워하지 않고 안기령 대변인 막지 않습니까? 네네. 국민들이 얼마나 위대한 걸 몰랐던 이자가 저지른 가장 큰 죄가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을 몰랐던 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화면으로 이렇게 보고 그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댁에 계셨던가요? 네. 비상계엄 내렸을 때? 예, 그날 새벽 3시 반까지는 집에 있었고, 모 방송국에서 또 5시 반까지 나와달라 해서, 예,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때 이제 방송국으로 나와달라는 기자분한테 여쭤봤어요. 예, 꼭 제가 나가야 됩니까? 예. 그리고 좀 천천히 해도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안 된다고. 예. 지금 위급 상황이라고 그러셨고 그때는 또 계엄 해제 요구안은 국회를 통과했는데 1시 1분에. 예. 근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또 계엄 해제를 발표하기는 전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참 있다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때 저한테 모 방송국에서 나와달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에요. 좀 대통령이 지금 예, 지체 없이 국회가 원래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면 계엄법 11조 1항에 의해서 대통령이 이를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4시 반경이 됐어야 지금 계엄 해제하죠. 예. 그러니까 3시간 반 동안 그 사이에 저는 1시간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예, 방송국에 예. 갔던 거고 사실은 3시간 반 동안 국민들은 다 불안에 떨어요. 불안했죠. 잠도 못 자고. 예. 특히 여의도 인근에 주민분들은 다 헬기 소리 듣고 이래가지고 깨고 이랬을 건데 예.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거는 정말 주권자인 국민을 폭동을 통해서 이렇게 괴롭힌 거기 때문에 예. 윤석열이 계엄 해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방송에 출연해 달라 이런 요청을 받으셨고 이제 가셨지 않습니까? 예. 계엄을 겪어보신 세대잖아요. 네, 뭐, 예. 혹시 좀 불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불안했죠. 예. 불안하셨죠. 예. 가면서도 불안했고 예. 기자분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내일 아침 5시 반 전에 이 방송국이 이 계엄군에 서 장악될 수 있다. 왜냐하면 포고령에도 나왔잖아요. 예. 모든 언론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에 따른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택시 타고 가다가 잡힐 수도 있다. 예. 예. 왜냐하면 앞에 예.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라고 이미 방송까지 했기 때문에. 예. 저희는 겪어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도망가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와서 국민들한테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신 게 참 고맙다. 그렇게 제가 생각. 아니 제가 뭐 훌륭한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저도 그 밤에 방송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그 방송을 보고 국회로 달려와서 계엄군을 막아서고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이 있구나. 예, 행동으로 바로 실천하는 훌륭한 국민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분들보다야 제가 더 안전하잖아요. 예? 그런 생각에
그냥 빨리 방송국에 가야 된다.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헌법학자로서 계엄하기 전부터 윤석열의 반헌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떤 점들이 좀 어긋나 보였습니까?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 예. 그러한 위헌 위법한 그러한 국정 수행들이 있었고, 대표적인 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남용하는 거예요. 남용한 거예요. 예. 예. 사실은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권한이에요. 예. 국회라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국민 대표들 이 법안으로 통과시키면 대통령은 그걸 공포할 뿐이에요. 15일 이내에. 예. 그런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 법안은 너무너무 위헌성이 명백하고 또 이거는 행정부가 집행하기 곤란한 내용이다. 예. 예를 들어서 돈이 너무 많이 든다든지. 그럴 경우만 아주 예외적으로 상세하게 이유를 명시해서 제2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매번 여러 차례 수번 넘게 지금 법률안 거부권을 남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이제 대통령의 권한 중에 하나가 법률안 거부권이 있지만 이걸 남용하면 안 된다. 이건 예외적 권한이다. 이거는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시고 침해다. 그런 논문도 쓰고 컬럼도 쓰고 그랬습니다만 이번 같은 이런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는 저는 그 총화라고 생각해요. 결정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너무 명백했고 또 사실은 저는 평생을 헌법만 연구해온 헌법 연구자인데 그래서 저한테는 헌법이라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거든요. 모든 국민분들에게도 소중하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이에요. 헌법이. 그런데 저렇게 헌법에 정해져 있는 요건도 아닌데 계엄 선포권을 남용하고 국회 통보도 안 하고 국무회의도 사전에 거쳤는지도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한덕수 총리가 나중에 나와서 그랬잖아요. 5분 동안 국무회의 했고 그다음에 자기는 부서한 일이 없다고요. 너무나도 많은 헌법의 조항들을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위헌성 또 그 위헌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나름대로 그걸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게 저는 헌법 연구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이 유린당하면 마치 교수님이 능욕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셨겠네요. 그렇죠. 예. 사전에 양해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인터뷰는 좀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방송국 근사한데처럼 이렇게 질문 지도로 안 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냥 편안하게 이제부터 질문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저는 그냥 헌법학자로서 최대한 정제된 표현을 하려고 결심하고 나왔습니다. 아니 그 말씀은 이제 좀 편안하게 하시라는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이고 사소한 것들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너무 뻔한데도 워낙 정의와 상식이 무너진 세상에서 우리가 2년 반 살다 보니까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이게 말이 앞뒤로 논리라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러이러한 권한이 있다. 이렇게 원칙을 정해놓으면 액팅이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해야지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하고 임명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이자도 법을 공부했다는 사람 아닙니까? 네. 헌법을 공부 안 하면 법 공부한 게 이렇게 쓸데없게 됩니까? 저는 그러한 그 여당 측의 이러한 일련의 대응들이 저는 알고도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뭘까요? 이 지금 탄핵 심판의 국면을 최대한으로 흔들어 가지고 적어도 이 절차를 지연시키겠다. 그러니까 권성동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에서 원래 3명의 헌법재판관을 선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상권분리 원리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헌법 111조 3항은 9명 헌법재판관 중에 3분의 1인 3명은 의회에서 선출한 자를, 3명은 사법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3명은 대통령 자신이 지명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고 있어요. 상권분리 원리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선출하면 사실상 헌법재판관이 된 거예요. 대통령의 임명권은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임명장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 권한 행사의 범위가 무엇이냐에 관해서는 헌법에도 법률에도 아무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헌법학자들의 통설로 그걸 해결해 왔습니다. 헌법학자들의 통설은 권한 대행자의 권한 행사의 범위는 현상 유지적인 소극적인 권한 행사의 범위 내에 머물러야 한다는 게 이제 통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자,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임명장을 주는 거는 소극적 현상 유지적 권한 행사죠. 예. 그러니까 줘야 되는 거야. 저는 오히려 권한 대행이 줄 수 없다 그러면서 임명장을 주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헌법 위반이에요. 예. 헌법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명장을 안 주는 거는 지금 9명의 완전체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미루고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소극적인 현상유지적인 권한 행사가 맞는데. 예. 그렇고 또 장관에 관한 임명은 또 해야 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장관에 대한 임명이야말로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인사권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권한 대행자가 현상유지적인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행사하기 힘든 권한이에요. 권한을 좀 넘어서는 일로 보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한 대행 체제 하에서는 공석으로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권 대표는 반대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요. 권한 대행이 해야 될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못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권은 하라 그러고 그 논리로 무슨 뭐 국가원수로서의 권한과 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이분화해 가지고 예?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행이 못하고 또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 장관에 대한 임명,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 대행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이분법은요 헌법학계에서는 전혀 통용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알면서도 그러는 것 같다 이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헌법재판소가 9명의 완전체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심리를 시작하는 것을 막고 예. 이 상황을 이 탄핵 정국을 흔들어 보려는 그런 목적이 아닐까 예상합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끌다가 결정적인 시기에 지금 뭐 정영식 재판관이 가장 의심을 많이 사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그만둬 버리면 심리가 중단되고 결국은 탄핵 심판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는 분도 있는데 걱정할 만합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예. 지금 오늘 내일 이렇게 세 분의 국회 선출목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지금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죠. 예.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는 그래서 내일 여당 추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끝나자마자 예.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그리고 26일이나 27일 그게 아마 목요일이나 금요일일 거예요. 그때 국회 본회의에서 세 분의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선출안을 이제 통과시키겠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뭐 여당은 불참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불참해도 그 정족수가 되기 때문에 통과될 겁니다. 통과되고 나서는 그러면 여당은요 권성동 대표나 이런 분들은 또 그 논리를 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된다. 권한 대행한테 이거 권한 대행의 그 권한 받기다. 그러니까 임명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건데 저는 임명하리라 봐요. 만약에 안 하면 안 하면 민주당 등이 이제 탄핵하겠죠. 권한 대행을.
그런데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탄핵을 남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시라도 바삐 헌법재판소 구인의 완전체로 만들어가지고 신속한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끌어내야 되는데 비당하신 말씀인데요. 그걸 계속 막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했던 행태로 봐서 한덕수 지금 대행이 네. 임명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저는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자신의 탄핵 소추 부담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한덕수 국무총리도 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에 그게 뭐 간담회였건 뭐였든 간에 참석했고 예. 적극적으로 계엄 선포를 말리지 않았다고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수사 대상자예요. 지금 내란죄 네. 수사 대상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들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헌법재판소의 그 보충, 3명 헌법재판관에 대한 보충의 성격을 띠는 임명권은 행사하리라고 봅니다. 9명 완전체가 갖춰지면 설사 몇 분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6명이 찬성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떨어진 논리를 그래도 정신이 똑바로 박힌 재판관이라면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 내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저는 만장일치로 예. 탄핵 파면 결정인 날이라고 이미 여러 군데 언론에서 그렇게 예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기는 어느 정도나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제 2달 반 정도 걸리지 않을까. 2달 반. 예, 그래서 2월 말이나 2달 반이면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더 긴데요. 예, 노무현 대통령 때 63일 걸렸거든요. 63일인데 네. 제 생각은 그때보다는 약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91일 걸렸거든요. 그때보다는 확실히 덜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달 반을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사안이 아주 단순했어요. 예. 그러니까 기자간담회에 가서 우리 열린우리당 신생정당이었는데 좀 국민들이 지지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공직선거법 구조에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규정 위반했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선관위가 그렇게 공직선거법 구조 위반했다고 경고 결정을 하자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나도 대통령이기 전에 한 명이 정치인인데 정치인이 그 정도 말도 못하냐 그 정도 정치적 표현도 못하냐 그러면서 선관위를 힐나네요. 예. 그래서 다시 헌법상으로는 타 헌법기관 존중 의무를 위반했다 해가지고 이제 탄핵 심리로 간 건데 사안이 단순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별로 사실조사할 것도 없고 증거조사할 것도 없고 2달 만에 끝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어땠느냐 하면 그때 최서원 씨에게 국무회의 자료를 사전 유출했느냐. 그다음에 이재용 씨 등 재벌들을 불러가지고 최서원 씨가 운영하는 미르재단에 출연금, 그에게 출연금을 주게 강제했느냐. 그게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하느냐. 또 세월호 사건에서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대통령으로서 다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여러 복잡한 쟁점들이 있었고 또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내란죄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 84조에서 내란 외환죄만 지금 수사와 소추가 가능한 거예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세 개의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달려들어서 여러 가지 수사 상황들이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특검 수사도 거부했어, 박근혜 대통령.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 조사를 할 게 많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쟁점이 제가 볼 때는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는 약간 많고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훨씬 적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추리면 두 가지 쟁점이에요. 헌법 77조를 중심으로 한 계엄 선포에 여러 헌법 조항들을 위반했냐. 두 번째가 이제 법률로는 형법의 내란죄를 위반했느냐인데요.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헌재가 내란죄 위반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심리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헌재는요, 내란죄 부분은요, 오히려 법원에 미룰 거예요. 예. 헌재는 헌법 77조 위반, 그러니까 이게 계엄의 상황적 요건에도 맞지 않는 거, 근데 계엄 선포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77조 사항, 계엄 선포를 하고 대통령이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해야 되는데 통보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77조 4항, 국회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하라도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는데 계엄군을 투입해서 계엄 해제 요구권의 가결을 막으려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금 계엄군을 투입했다고. 예. 그리고 모든 그러한 계엄 선포를 비롯해서 모든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 해야 되고 국무총리 등의 부서가 필요한데 국무회의 불러놓고 5분만 하고 문서로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 부서도 없었다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에 증언까지 했어요. 이러한 너무나도 많은 계엄 선포와 관련한 실체적, 절차적 조항들, 헌법 조항들을 위반했어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파면, 탄핵 사유 차고 넘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자신들이 지금 대통령이 권한 행사가 정지돼 가지고 권한 대행이 대행 체제를 하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신속한 결정으로 해소해야 된다는 책무를 지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일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그러한 형법상의 내란죄 규정을 판단하는 것은 법원에 미루고 헌법 위반에 집중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그것도 중대하게 그렇죠. 위반했으므로. 그렇죠. 예. 그리고 헌법 위반만 해도 이미 중대한 헌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헌법을 위반한 것보다 더 큰 위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헌법재판소는요,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두 번의 이제 탄핵 심판했잖아요. 예.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을. 거치면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확고한 그러한 심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헌법 65조는 대통령 등이 직무 행위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되어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라면은 중대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야 한다. 즉 위헌 위법 행위의 중대성이라는 기준을 세웁니다. 그리고 뭐가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냐와 관련해서 다시 두 가지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두 개 중에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첫 번째가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두 번째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행위를 해서 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 저는요, 이번 사안은요, 헌법 위반만 해도 두 개 다 해당된다고 예. 봐요. 네. 뭐 이걸 가지고 사실 논한다는 것 자체가 네.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나저나 대한민국이 이제 60년도 안 되는 그런 짧은 역사에 헌법재판소가 3번이나 대통령 탄핵을 심리한다는 네. 거는 좋게 보면 대한민국이 아직 민주주의가 잘하고 있는 증거라고 봐야 될 수도 있겠지만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이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있습니까? 미국은 대법원이 하지 않습니까? 독일도 연방헌법재판소가 예. 탄핵 심판을 관장합니다. 예. 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이 시스템은 지금 현재 교수님 보시기에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하원이 탄핵 소추를 하고 예. 상원이 탄핵 심판을 해요. 양원제라서 가능한 거예요. 아. 그런데 우리는 단원제이기 때문에 예. 상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추는 국회가 하고 그렇지만 탄핵 심판은 헌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미국도요. 탄핵 심판은 사법부의 몫이라고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탄핵이 미국은 우리하고 또 요건이 달라요. 우리는 대통령 등의 직무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지만 미국은 어떤 반란죄라든지 이러한 기타 중대한 비행을 저질렀을 경우, 그러니까 법적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탄핵이라는 게 일종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인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그 대법원이 아니라 그 상원이 예. 탄핵 심판을 하기는 하지만 재밌는 것은 탄핵에 대해서 심판할 때 심리를 할 때는 상원의장 즉 부통령이 심리를 주재하는 게 아니라 예. 길 건너 있는 연방 대법원의 대법원장이 와서 탄핵 심리를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때만.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부통령이 또 이해 충돌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예. 또 부통령은 정치인이잖아요. 예. 그런데 탄핵 심판은 어느 정도 사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상원에서 탄핵 심리를 할 때는
부통령인 상원 의장이 아니라 연방대법원장이 와서 예. 심리를 주재합니다. 예. 우리나라 이 탄핵 소추는 국회하고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오늘 이제 교수님과의 마지막 질문은 개헌과 관련된 걸로 여쭤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여쭤보기로 하고 말씀 나온 김에 차제에 네. 윤석열이 계엄을 국회에서 해제 요구했는데도 한참 망설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가 가장 불안해서요. 또 무슨 네. 짓을 꾸미고 있을까? 네. 근데 이제 뭐 의결 정족수가 안 돼서 기다리고 있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결심실에 모여서 뭐 이런저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것도 들려서 2차 계엄 준비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건 조사하면 드러나겠지만 혹시 말이죠. 지금 헌법 네. 77조 5항에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해제하기 전까지는 해제가 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들도 당황하고 우리 국민들도 걱정했거든요. 예. 만약에 개헌을 하게 된다면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곧바로 계엄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바꾸면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데 헌법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라고 한 이유가 예. 계엄 선포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본인이 계엄 선포를 했기 때문에 계엄은 본인이 이걸 해제를 해야, 즉, 거두어들여야 해제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제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를 해도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안 할까봐 헌법이 그 경우는 한다. 이를 해제해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계엄법에는 또 지체 없이 해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전히 이제 선포권자한테 그 권한을 주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이런 광인이 또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여전히 내가 선포권자이므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미 그 일을 저지른 것만 가지고도 지금 국민은 끌어내린 건데 이걸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대항하냐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형식 논리적으로는 선포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해제하는 것도 대통령에게 권한을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헌법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해제해야 한다로.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헌법은 이제 최악의 정치인을 상정하고 이렇게 헌법이 규정돼야 합니다. 그 선의에 기대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이. 그렇다면은 이거를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하면 즉시 계엄이 해제된다라고 헌법 77조 5항을 바꾸는 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도 무시하고 네. 헌법재판소가 서류 내라고 그래도 지금 아예 그냥 뭐 안 받은 척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오늘 헌재가 그걸 받은 걸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낸다고 그랬는데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2시에 아마 2시에. 예, 어떤 그렇게 결과가 입장을 나올 것 밝힌다. 같습니까? 예? 간주한다고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송달 간주 예. 결정을 내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재는요 일부러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이제 탄핵 심판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런 전략을 구사한다는 걸 이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고 이래 형사재판에서는 전문가일지 모르겠는데 탄핵 재판 안 해봤을 거예요. 예. 또 앞으로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들도 다 동료나 선후배 검사들로 채워질 걸로 예상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습니다. 검사 출신들 변호사들이 많이 변호인단에 들어갔다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한테 혼났어요. 왜냐하면 탄핵 절차는요 형사재판이 아니에요. 탄핵 절차는 파면에 이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징계 절차에 가깝다라고 헌법재판소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근데 앞으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변호인단 측에서는 이게 형사재판인 줄 알고 예. 여러 가지 형사재판에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법리들을 적용해서 최대한으로
이 절차를 지연시키려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연시키는 동안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을 결집시켜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가 어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으리라 봅니다, 저는. 예. 그런데 헌법재판소 그거 다 배척할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그때마다 이야기할 겁니다. 탄핵 심판은 징계 절차에 가깝지 형사재판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송달에 관한 것도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엄격한 송달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우리는 기다려줬다. 어? 그런데 일부러 지금 고의적으로 절차를 지연시키려고 수령을 거부하니까 우리는 그 송달 간주를 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유치송달이라는 게 있어요. 예. 저는 유치송달로 가리라 예상하는데 어떤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관저에 그냥 딱 갖다 놓고 오면 되는 거예요. 예. 유치했잖아요. 그 서류들을. 송달 예. 간주라 하면 이제 송달된 것으로 본다 보는 이런 거고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심리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러면 심리가 시작이 됩니까? 그럼요. 간주를 하면. 그럼요. 예. 예. 그러면 서류가 안 와도 그냥 들어가는 겁니까? 너네는 항변 안 하려면 하지 마. 그렇죠. 아. 예. 그렇죠. 그러면 바로 더 그겁니다. 심리가 쉬워지는 거 아닙니까? 더 쉬워지는 거죠. 그러고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이 전술도 잘못 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약간 비협조적으로 나왔거든요. 전술이라는 표현도 쓰기 싫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결정문에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파면한 결정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까 예. 제가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한 위헌위법 행위의 중대성 중에 하나가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도 특검 등의 수사를 거부했어요. 대통령으로 예.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예. 내란죄가 아니니까 소추도 안 되는데 왜 수사하려고 그러냐. 그 다음에 각종 서류 송달도 거부하고 특히 그때는 청와대죠. 대통령실이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을 법관이 발부해 줬는데 그걸 집행하려 했는데 거부했어요. 그것도. 이러한 것들이 압수수색 영장의 거부라든지 특검의 수사 거부 이러한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래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서 파면합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은 탄핵 인용 결정이 나도록 헌재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예.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방송에서 한번 봤는데 석동현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웃었는데 저것만 봐도 변호사 잘못 고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근데 석 변호사님은 수임계도 안 냈다면서요. 지금 보면 김홍일, 석동현 말만 나오고 변호인단을 아직 선임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검사 출신들이고 그래서 형사재판은 많이 해본 것 같은데 징계 절차의 이 탄핵 심판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니면 알고도 일부러 시간 끌기로. 시간 끌기를 위해서 그렇게 앞뒤 맞지도 않는 그런 주장들을 하실 수 근데 있다고. 변호를 맡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인단을 꾸리기 굉장히 곤란해한다. 그래서 큰 로펌들에 맡겼더니 다 거부당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도 저도 봤습니다. 예. 당연하겠죠. 누가 변론하고 싶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역사에 남는 탄핵 심판이 될 건데. 예? 오늘 그래도 교수님하고 이렇게 그러고 말씀 나누면서 제가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탄핵 심판이 아주 길게 이어질 것이다라고 심지어 변호사나 법학 교수 중에도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을 봤어요. 왜냐하면 내란죄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많은 증인들을 신청할 거다. 그래서 그 증인들은 예를 들어서 국회에 나왔던 지휘관들은 대통령이 정족수에 아직 안 찼다. 그러니까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까지 지시했고 또 누구는 14명은 체포하라고 예. 지시했고 그렇다고 정언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나는 계엄군을 그냥 국회 관계자와 그 방송을 보고 달려온 국민들 질서 유지를 위해서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이런 증언과 반대되는 증언들을 한 증인들을 신청할 거야. 그런데 형사재판에서는 신청하면 당사자가 부동의하지 않는 한은 불러줘야 돼요. 아. 그런데 탄핵 심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헌재가 그냥 고를 수 있어요. 신청한 증인 중에 다 안 불러줘도 돼요. 예.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모르는 거죠. 거군요. 아니면 알면서도 막 그렇게 지연시킬 수 있다고 이제 허풍을 떠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헌재는 절대 내란죄 여부는 판단을 하지 않을 겁니다. 헌법 위반도 차고 넘치는데 왜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 오늘 오면서 뉴스를 보니까 마은혁 예. 헌재 재판관 후보자. 후보가 이제 의원들이 질의하니까 인사청문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성, 예. 이 아주 중대한 그냥 탄핵 사유로 논의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은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내란죄는 별로 안 하고 그걸 미룰 건데, 괜히 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만 내란죄, 왜냐하면 그 형사재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엄격한 증거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되고 증인들도 많이 불러줘야 되고 이러니까 그걸 노리고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헌재는요, 헌법 위반으로 그냥 일찍 파면하고 형사재판은 법원에 미룰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으로 기소돼서 형사재판에 법정에 세워질 거고 대법원까지 갈 겁니다. 수년 걸릴 겁니다. 피고인 윤석열 수년 동안 재판을 받을 거고 결국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거고, 왜냐하면 내란 우두머리의 예. 유죄가 판결 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나겠죠. 예, 나야죠. 예, 형사재판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이제 파면됐잖아요. 예. 그때는 언론도 별로 주목 안 할 거예요. 예. 국민들의 시야에서 사라질 겁니다. 예. 무슨 짓을 하든지 뭘 떠들든지 뭐가 국민들이 신경 쓰겠습니까? 그럼요. 죄값만 치르면 되는 거죠. 그럼요. 예. 그래도 저자가 저지른 죄값을 치르는 데까지 그동안 대한민국이 정말 어렵게 쌓아 올린 그 성과들을 2년 반 만에 이렇게까지 망가뜨린 거, 그건 또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 참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당 측에서는 일부 인사들이 뭐 탄핵은 안 된다, 탄핵 소추할 가결되기 전에 탄핵 트라우마를 이야기하는데, 국민들은 지금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 예?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은 하나도 안 헤아리고 자기들 탄핵 트라우마 이야기합니까? 저는요, 제가 한번 세봤어요. 윤석열, 나경원, 권영세, 원희룡, 권성동, 김기현, 서울대 나온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법대를 나와서 검판사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국민들한테 준 상처,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나. 이 법대에서 잘못 가르친 거 아닙니까? 저도 법을 가르치는 법학 교수고, 그런 점에서 예, 저도 반성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제가 가르친 건 아니에요. 저는 그분들 후배예요, 사실은. 법대로 치면 후배인데, 저도 그래서 더더욱 그런 분들이 정말 저분들은 책임이 무겁다. 앞으로 예. 어떤 책임을 지려고 저러는지. 그러니까 자신이 공부해서 배운 헌법 지식, 법률 지식을 지금 악용하고 있잖아요. 악용하는 거죠. 법 기술자들. 자기 당의 당이당약을 위해서. 예. 그게 국민들은 져버리고 국민들의 가슴에 못 박는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예. 저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저분들도 다 법적 책임이 있으면 법적 책임을 지어야 되고, 법적 책임 지을 거 없으면 정치적 책임을 지어야 되겠죠.
정말 많은 것을 요즘에 생각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그냥 서울법대 가는 것이 최고라고만 생각하고 가르쳤던 우리 교육의 잘못이 있는가? 양심을 버려도 좋으니 성공만 해라, 출세만 해라. 이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가? 언제부터였는가?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근데 대학 특정 학과를 말씀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예. 윤석열 대통령 뭐 비롯한 그분들 말고 정말 훌륭한, 예. 그 학과를 나온 훌륭한 법률가들, 법조인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그런 점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요즘에 이제 많은 국회의원들 또 헌법학자들 국민들 가운데도 이거 헌법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87년이니까 37년 됐나요? 네.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도 헌법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 차례 뭐 대통령 직속 헌법개정위원회 또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위원회 위원도 수없이 했고요. 예. 사실은 헌법 개정안 다 마련돼 있어요. 결단의 문제만 남은 거예요. 헌법 개정하려면 이미 좋은 시안들이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은 저는 특히 이 전국에서는 절대 개헌을 논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탄핵 전국에서는요. 탄핵 인용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다른 특히 개헌 이슈는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탄핵 정국을 어그러뜨리기를 원하는 쪽에서 바라는 바예요. 논점을 흐리려고 하는 거죠. 그럼요. 물타기고요. 예. 개헌 논의는요. 다른 모든 이슈들을 끌어들이는 흡입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물타기가 되고 탄핵 이 정국이 소홀해지기 쉽단 말이죠. 왜냐하면 탄핵 정국에서도 국민 여러분들은 안심해도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 탄핵이다. 저는 만장일치의 탄핵이 나오리라고 봐요. 특정 재판관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반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안 그렇습니다. 앞에 두 분의 대통령에 있어서도 다 만장일치 결정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기각, 박근혜 대통령은 인용이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지만 왜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때도요. 소수 의견도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만장일치로 다 가담해 줬어요. 왜냐? 반대 의견이 있으면요. 그 반대 의견에 기대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계속 이 헌재 다수 의견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계속 국론 분열을 일으킬 거예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민을 통합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는데 국민 통합이 아니라 그 결정으로 오히려 국론 분열이 심화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만장일치를 해왔고 이번에도 만장일치를 해주리라 봅니다. 그리고 안창호 재판관이라고 사실은 전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박근혜 대통령이 검사장 하고 있는 분을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그랬어요. 소장 후보로까지 물망에 올랐는데 이분을 믿었겠죠. 박근혜 대통령. 예. 그런데 이분도요. 탄핵에 찬성하면서 별개의 의견을 하나 써요. 예. 거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문제는 진보 보수의 이념 문제가 아니라 헌법을 소화하냐 못하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씁니다. 안창호 재판관마저도. 예,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분이 누군지도 알고 있어요. 저는 예. 알고 있는데 그분도 안창호 재판관과 같이 그런 의미에서 만장일치의 탄핵 인용 의견에 동참해 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탄핵 전국이 끝날 때까지 저희도 탄핵 이슈, 개헌 이슈는 아예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국민들은 안심하고 만장일치 인용 결정이 날 거니까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십시오. 그렇지만 계속 탄핵 인용의 여론은 유지를 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을 탄핵하느냐의 기준 중에 위헌 위법 행위의 중대성이 있는데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느냐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결정을 내릴 때 지금처럼 70% 80% 가까운 국민들이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을 쭉 유지해주면 70% 80%의 국민들은 윤 대통령에게 부여한 신임을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대통령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계속 예. 목소리를 내주실 필요는 있지만 예. 안심은 하셔도 된다. 예. 과감히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정말 험한 풍랑이 몰아치는 한 바닷가에 떠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그 바다 속에서 반짝이는 등대빛을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과찬 아니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같은 분이 이렇게 버텨주시고 또 힘든 상황에서도 목소리를 내주시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끝까지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가시죠. 예. 예. 탄핵 계엄이 선포됐던 그 순간부터 임지봉 교수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꼭 한번 뵙고 싶다 그랬는데 오늘 뵈니까 역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공감하셨지요?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목소리 내는 것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